아니, 이거 무슨 워게임이야? 이거 무슨 방탈출도 아니고, 이게 왜 지금 논란이 안 되고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긴 한데, 자,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볼게요. SKT의 문제가 무엇인가? 7월 4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4월부터 시작해서 해킹 사고가 빵 터지고 나서부터 6월 27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최종이 나온 겁니다. 진짜 최종 결과.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다들 지금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소문만 무성했죠? 자, 그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먼저 요걸 정리해 봐야겠죠? 조사단은 공격받은 28대의 서버를 포렌식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33종류의 악성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악성 코드들이 다 전부 어떤 목적의 악성 코드냐? 그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용도의 악성 코드예요. 즉, 이 시스템에 언제든지 들어오게 하기 위한 문을 열어두는 목적의 악성 코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해킹 피해가 일어났느냐,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가 있는데 유출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IMSI, 유심정보 25종, 그냥 유심정보, 중요한 건 다 털렸습니다. KI 정보라든가 키 정보라든가 이런 거 다 털렸으니까 유심 자체가 유출이 되었다. 자, 여기 보면 2696만 건이에요. 2696만 건이 얼마나 많은 수치냐? 통계 현황에 따르면요,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2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은 덤. 한국의 정. 자, 2600만 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정보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요 정도로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어떤 논란이 가장 먼저 터졌죠? 바로 이거예요. 해커들이 유심 정보를 이용해서 심을 공격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이 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화번호, 이 심을 빼서 다른 핸드폰에다가 넣으면 그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오는 거고 문자가 오는 겁니다. 전화번호 그 자체가 심인데 이 심을 이용해서 해커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유심 정보가 심을 복제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되었거든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자, 유심을 복제하는 거 어려워요. 그건 맞습니다.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걸 똑같이 제작하는 게 어려워.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왜냐? 이론적으로 그 만들 수 있는 정보들은 다 유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심복제 공격이 일어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그렇게 있냐 없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따질 거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 공격이 딱 뜨니까 어떻게 돼요? SKT에서는 발빠르게 유심보호 서비스를 냅니다. 자, 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왜 내요? 여기 보면은 타인에 의해서 복제가 되더라도, 탈취가 되더라도 다른 기기에서 막아주는 서비스예요. SKT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심 공격이 문제가 되면 이걸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거라도 칭찬을 해야지, 칭찬을 안 하면 정말 너무 편파적인 방송이 될까봐, 자, 요거는 잘한 겁니다. SKT가 그나마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유심보호 서비스를 조금 더 빠르게 동작을 했다, 동작을 시켰다 라고 하면서 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꺼냈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동작하려면 바로 IMEI라는 단말기 식별 번호가 있습니다. IMEI라는 이 단말기 식별 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얘가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IMEI가 털렸냐 안 털렸냐 로 가는 겁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 요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요 영상을 보시면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여기서 끊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했던 게 무엇이냐? IMEI가 유출됐냐 안 됐냐 그겁니다. 자, 궁금하시죠? IMEI가 유출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최종 결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결과.
자료 유출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와, 다행이다. IMEI는 유출이 없대. 아,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자료 유출 정황이 없다는 거예요. 자료 유출 정황이 없다는 것이 이거는 달라요. 자료 유출이 없다와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을 했는가? 자, 그 이유가 이겁니다. 자, 조사단이 확인을 해보니까 IMEI가 평문으로 저장된 서버가 2대가 있었어. 근데 그 2대가 해킹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확인하는 건 뭐냐? 유출된 기록이 있는가? 자, 정밀 분석 결과 여러분들 정밀하게 분석했어요. 로그 기록이 없습니다. 자, 해커는 이 IMEI가 평문으로 저장된 서버에 2년 동안 있었지만 로그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떡밥은 무엇이었냐?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 유심 정보는 됐고, 자, 이건 무엇이냐? 통화 기록인데요. 누구랑 전화했고, 얼마나 통화했고, 언제 했고, 막 이런 통화 정보 데이터를 우린 CDR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채널을 이제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 아이순이라는 정보보안 업체의 유출이 문제가 되었었죠. 자, 그 내용 보면요. 여기에 LG U+가 콜 로그, 요 CDR 데이터가 유출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자, 요 내용은요. 제가 영상으로 다뤄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요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SKT도 그럼 이게 털렸냐? 안 털렸냐? 자, 두둥. 아쉽습니다. CDR이 평문으로 저장된 서버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대가 해킹을 당했어. 하지만 자, 놀랍게도 여기서 또 한 번 마법이 일어납니다.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 23년 1월 31일부터 24년 12월 8일까지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이것이 매직입니다. 자, 결론은 고객 유심 정보 25종이 2696만 건 유출. 자, 그 외에 IMEI, CDR 증거 없잖아. 증거 있어? 로그가 없는데. 그쵸? 자,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이거 다른 회사에서 지금 배울 것 같은데, 솔직히. 로그를 안 남기면 유출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 뭐예요? 진짜!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 어떻게 당했는가? 이게 요 최종 조사 결과에 나옵니다. 초기 침투부터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 요 모든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 자, 결론부터 말하면 제 추측이 틀렸어요. 자, 저는 어떻게 추측을 했었냐면, 여기서 발견된 악성 코드들 중에서 웹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 웹쉘은 웹서버에서 실행이 됐고, 그리고 이 웹서버는 보통 침투 공격의 초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된 악성 코드들 중에서 웹쉘이 있었으면, 해커가 웹서버를 타고 거기에 웹쉘을 삽입해가지고 침입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상상이었어.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 초기 침투는 21년 8월에 일어났습니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 A에 접속한 후 타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잠깐만요. 자, 여기서 우리 저는 여기에서 첫 문장에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공격자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 A에 접속한 후, 이걸 왜 그렇게 당연하게 썼지? 뭐냐면 저는 사실 이게 궁금했어. 그니까 공격자가 서버 A에 어떻게 접속을 했는데.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서버 A에 접속한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접속을 했는데. 서버 A가 오픈소스야? 그냥 열려있는 건가? 우리도 들어갈 수 있나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초기 침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공격자가 서버 A에 접속한 후에 이걸 설치했대. 이거 설치한 게 문제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자, 이거 집어치우고 서버 A에 어떻게 접속을 했는데 라는 겁니다. 도둑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도어락을 따고 들어왔대. 아, 그래? 어떻게 땄는데? 들어왔다니까. 아니, 어떻게? 아니, 들어왔어. 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사 결과인가 싶긴 한데, 그렇대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딴지를 걸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오늘 안에 이 보고서 못 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실 넘어가줘야 돼. 자, 넘어가죠. 에헤, 결론 정리. 해커는 A에 들어왔다. 끝. 자, 들어왔어. 자, 그럼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가?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데 크로스 C2라는 걸 설치했대요. 자, 이 크로스 C2는 무엇이냐면 오픈 소스예요. 깃허브에 다 올라와 있고요.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어디에서 돌아가냐면 코볼트 스트라이크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돌아가는데, 이 코볼트 스트라이크라는 게 뭐냐면 메타스플로이트처럼 정말 유명한 그 모의 해킹 하시는 분들 혹은 침투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격 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명한 악성 코드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악성 코드를 썼는데 이걸 몰랐다? 그래. 자, 100번 양보해서, 자, 요 악성 코드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탐지하는 게 어려울 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1위 대형 통신사가 4년 동안 이걸 모르고 있었으면 조금 아쉬운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아쉽다. 여러분들 지금 시작부터 조금 어지럽죠? 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그 뒤가 이제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들. 정리 어디까지 됐어요? A까지 들어왔죠? A까지 어떻게 들어왔어? 아, 몰라, 들어왔대. 그냥 열려있어. A는 그냥 문이 없었나 봐. 자, 그냥 들어왔습니다. 해커가 그냥 들어와서 악성 코드를 설치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무엇이냐? 좋아, 양보를 해서 A 들어왔다고 쳐. 근데 HSS 서버는 코어망이란 말이야. 아무리 내부망, 관리망에 들어왔다고 해도 이 코어망까지는 어떻게 들어갔는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음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해커의 데모험이 시작됩니다. 자, 해커가 A 서버에 들어왔어. 짠, 들어왔어. 자, 이 A 서버에 들어왔다는 게 컴퓨터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컴퓨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폴더 막 뒤지는 것처럼 폴더를 뒤져. 이것저것 폴더를 뒤져 보니까 어라?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네. 서버 A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B 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였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어떻게 했는가? 어라?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가지고 B 서버에 접속을 한 겁니다. 자, B 서버 끝.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가? 자, 그 다음에 B 서버를 털어보니까 거기에는 HSS 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계정 정보로 HSS에 접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해킹이 아니에요. 로그인입니다. 이거는 해킹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죠? 놀랍게도 해커는요, 지금까지 해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해커는 지금까지 HSS 서버에 도달할 때까지 해킹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이 조사 결과를 한번 볼게요. A 서버에 어떻게 했다고요? A 서버에 접속한 거야. 그쵸? 자, 여기부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접속했대. 자, 로그인을 했대. 그쵸? A 서버에서 B 서버 계정 획득. 자, 파밍을 해. B 서버 계정 파밍한 다음에 어떻게? 이걸 해킹이라고 해야 되나? B 서버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쵸? 자, B 서버에 로그인하니까 HSS 서버의 계정을 획득합니다. 그쵸? 루팅이야. 파밍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HSS 서버에 로그인을 한 거야. 솔직히 해커 붙잡아다가 너 지금 해커야, 너 지금 해킹했어 라고 하면 이건 억울하지. 그쵸? 저는 해킹을 한 게 아니라 로그인을 한 건데요. 접속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악성 코드가 내부까지 퍼졌을까 싶죠. 그쵸? 자, 그런데 정보 유출까지 요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초기 침투 과정에서 확보한 계정 정보를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뿌린 거였습니다. 결론, 아주 놀라웠고요. 충격적이고 조금 가관이기도 했습니다. A 서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요거는 아직 미지수야, 미스테리야. 근데 로그인 했다며, 그쵸? 요거는 뭐 밝혀지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이후의 일들은 솔직히 저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 무슨 워게임이야? 이거 무슨 방탈출도 아니고
이게 왜 지금 논란이 안 되고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긴 한데, 자,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볼게요. SKT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해킹 과정을 보면, 아, 이게 뭐야.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아니, 서버마다 이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레벨 1, 2, 3 이것도 아니고,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거기에 왜 평문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마치 우리가 사무실에 보면은 포스트잇에다가 비밀번호 써가지고 모니터 옆에 붙여두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전산상에서 일어나는 포스트잇으로 계정 정보들을 그냥 저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문제는 무엇이냐? SKT는 알고 있었습니다. 22년 2월 23일 날 특정 서버가 비정상 재부팅이 되었대요. 그래서 왜 비정상적으로 재부팅이 되지? 확인을 해보니까 악성 코드를 그 당시에 발견을 했답니다. 22년에 악성 코드를 발견하면 사실 법적으로 해킹을 당해서 악성 코드가 존재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키사에.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악성 코드를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키사에 신고하면 이게 조사단이 파견돼서 조사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냥 악성 코드 있네? 그렇게 몰래 그냥 조치를 한 거죠. 조치라고 하면 악성 코드가 있네? 야, 그건 알면 난리나. 휴지통에 빨리 집어쳐. 드래그 드랍. 지워서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조사단이 파견됐고 거기에서 점검을 진행을 했겠죠. 점검을 진행했으면 이번 올해의 유출은 없었습니다. 그때 발견해서 그때 삭제를 했으면. 이거는 정말 아쉬운 판단이야. 진짜. 정보통신망법도 이번에 위반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 원래 사고가 나면 하루 24시간 안에 키사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24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했다. 요거는 조금 아쉽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 조금 초조하고 정신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 쳐. 자, 근데 이건 진짜 문제야. 뭐가 문제냐? 자료 보전 명령 위반.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이번 SKT가 해킹 당하고 나서 키사에서는 자료 보전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는가? 서버 2대를 포렌식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조치한 다음에 조사단에 제출했다.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이거는 좀 문제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키사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보전을 하려고 했는데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을 했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큰데 2천만 원 이하라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이 왜 이게 조금 묻혔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쵸? 위약금이에요. 정말 위약금을 무냐, 안 무냐.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해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더 궁금하니까 요걸 읽어본 거고 요걸 읽으니까 정말 가관이었다. 어이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위약금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 위약금은 과연 면제가 되었을까? 회사의 귀책 사유면 해지할 때 면제가 된대요. 자, 그러면 쟁점은 뭐야? 자, 이게 회사의 귀책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200% 귀책이죠. 사실 저는 웬만하면 중립을 가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중립. 근데 요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거는 귀책이다. 이건 맞아. 귀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행이지만 SKT텔레콤의 과실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땅땅. 자, 위약금 면제 결정. 그래서 위약금이 면제가 된다고 하니까 바로 사람들이 나가죠.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던 사람들은 위약금 때문이었지. 자, 이제 위약금 면제된대. 자, 그러면 나가야지. 해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마구 나가니까 SKT는 이번에 69만 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SKT 고객은 지금 2,300만 명 정도였대요. 거기서 69만 명이면 뭐 글쎄, 그쵸?
아무튼 SKT에서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자, 이거 어떻게? 이제 잡아야지. 자,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자, 잡습니다. 통신사의 3사 대전이 이제 시작됐어요. 자, 이제 면제도 되겠다. 자, 그러면 통신사에서는 마케팅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자, KT. 쓰던 폰 그대로, 위약금 면제 확정. 무료로 KT로 그대로 오세요. 자, KT가 아마 가장 신난 것 같긴 해요. 유심 불안한 사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환승해. 누가 봐도 저격이죠. 누가 봐도. 자, 그래서 SKT가 부들부들부들 거리다가 신고합니다. SKT 해킹 사태를 악용해서 KT가 공포 마케팅을 한다. 지금 저거 아니다 하면서 KT를 신고합니다. 야, 하지만 KT는 호락호락하지 않죠. 야, 이거 신고 왜? 우리가 SKT 사명도 쓰지 않았고 해킹이라고도 안 했어. 그냥 유심 불안한 사람 기다리지 말라고만 했는데 이게 왜 니네를 저격한 거야? 야, 야구르다. 그쵸? 그래서 아무튼 요 KT에서는 굉장히 신나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자, 애플 아이폰 17이 이제 나온대요. 아이폰 17이 언제 나오냐? 2025년 9월이거든요. 애플 제가 힌트 줄게요. 자, 이거 9월, 7월로 땡기면 자, 지금입니다. 지금 이거 땡겨 가려면 자, 애플 9월 아니야. 자, 제가 조언을 하자면 9월 아니고 7월로 땡겨. 무슨 일 있어도 7월 땡겨. 자, 그러면 반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삼성 혹시 보고 있습니까? 자,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삼성이든 애플이든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자, 요 혜택, 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얼른 지금 뭐 제조사도 그렇고 통신사도 그렇고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폰 바꿀 때 되신 분들은 지금 이런 사태들을 보시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혜택을 좀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정말 이건 진짜 좀 뭔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제가 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청문회에서 SKT의 그 뭐 사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SKT도 그래도 피해자인데 저렇게까지 하면 좀 억울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한 번 더 가셔야 돼요. 조금 아쉬운 선택들, 아쉬운 결정들이 조금 많았다라는 게 제 총평입니다. 조금 왜 그랬을까라는 선택의 이제 연속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좀 SKT도 이번에 큰 반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보안도 다시 투자한다 뭐 이러니까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투자 늘린다면서 얼마나 늘리나? 자, 보는 거야. 보안 이제 신경 쓴다면서 보안 인력 늘린다면서 그쵸?